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1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뇌물 사건. 이거는 2010년에 이제 그에 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징역 2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 한명숙 구하기의 쟁점은 한명숙 씨한테 현금 9억 원을 주었다는 한만호 씨, 한만호 기업인이죠. 이 한만호 씨가 옥중에서 비망록이라는 메모를 썼는데, 그 메모에 보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진실성, 이걸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는 셈인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한명숙 사건에 관해서 판결을 할 때, 그때 이제 대법관이 13명이 계속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 나온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A4 용지로 100쪽이 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이겁니다. 한만호 씨가 수표하고 현금 달러, 이렇게 해서 총 9억 원을 3억 원씩 세 차례에 걸쳐서 한명숙 전 총리한테 줬다. 이 얘기인데, 그게 이제 혐의의 핵심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이 사람 비망록에 보면, 검찰에서 한 진술은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법정에서 검찰 진술들을 번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망록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망록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이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요, 이 비망록의 신빙성에 관해서 계속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한명숙 구하기의 최대의 쟁점이 바로 이 비망록의 신빙성입니다. 근데 이 비망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에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13명 중에 다수 8명은 이 진술, 법정에서 한 진술, 그러니까 비망록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5명은 아니야, 그래도 비망록 중에서 9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맞는 것 같아. 3억 원은. 그러나 6억 원 부분은 비망록에 나온 대로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한 과정이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하나하나씩 조목조목이 있습니다. 우선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과연 회유와 협박에 의한 진술이냐. 그래서 그 진술, 한만호 씨 진술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8명의 대법관은 아니야, 이거는 쭉 읽어보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상식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달러 환전 기록, 비밀장부, 채권 회수 목록, 그 다음에 이 한만호 씨 기업의 격리부장의 진술, 이거는 이렇게 다 뒷받침이 되는데,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그러니까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한만호 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증거들, 달러 환전 기록 이런 것도 다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제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의견 5명, 대법관 5명은, 그거는요, 징역 3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에 지금 비자금 조성 내역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 이런 걸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수많은 증거,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비망록과 관련해서 허위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한 씨가 1심 법정,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1심 법정에서 스스로 한 전 총리를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굳이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을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해가면서 모함할 이유가 있느냐.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8명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5명의 의견은
아니, 잘못하면 한만호 씨가 비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이게 이제 한명숙 전 총리한테 줬다고 안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러면 자기가 사용 내역을 설명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설명을 못하면 자기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논쟁이었고요. 그러나 이것도 다수 8명은 아니다. 이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과연 회유와 협박이 있었느냐. 이것도 뭐 아까 9억 원을 주었다는 그 진술의 경위, 그 다음에 허위 과장 진술 뭐 이런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한만호 씨가 수십 회 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법정에서도 인정했다. 이게 이제 근거고, 5명은 아니다, 70회 이상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첫 회 진술서하고 5회 진술조서만 작성됐을 뿐이고, 그 밖에 한 60회 넘는 검찰 진술 출석 동안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사는 한 씨가 9억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하자마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증명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필 진술서 작성 이후부터는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히려 검찰이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고, 방에서 운동장에서 시험 준비하느라 혼자 중얼중얼대서 다른 수감자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다. 이런 비망록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댔습니다. 비망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 5명의 대법관은 그 근거로 해서 비망록에 보면 비망록에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 사람들은 비망록이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수 8명은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이미 본인이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법정에 나와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8명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억 원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한만호 씨는 9억 원을 이제 한 전 총리에게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후반부에 와서, 이제 재판이 후반부에 와서는 이 검찰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고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한명숙 전 총리한테 줬다는 게 아니고 한명숙 전 총리 비서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로비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진술이 위증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한만호 씨의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도 또 8명은 아니, 지금까지 한만호 씨하고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던 한명숙 전 총리 비서가 갑작스럽게 이걸 언제 갚느냐, 뭐 그런 거, 또는 이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계약도 없이 현금으로 3억 원을 빌렸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렸으면,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빌렸으면 계좌이체나 이런 걸 하면 되지, 그걸 왜 현금이나 1억 원짜리 수표로 하느냐?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이 한만호 씨가 로비 자금으로 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비 자금으로 썼다. 그래서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그러니까 건설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그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2사람이 있습니다. 이 2사람이 다 뭔 소리야, 무슨 로비 자금이야,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 이런 것이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반대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근거를 대지는 않고 이제 다만 공판 중심주의 얘기를 합니다.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보다는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진술한 내용, 그게 더 믿을만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만호 씨는 법정에 나와서 일관되게 9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얘기를 하다가 재판 후반부에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와서 뒤집은 진술,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이 5명의 대법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자료. 제가 아까 증거 뭐 이렇게 얘기했죠. 뭐 달러 환전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객관적 자료냐, 이걸 가지고도 또 논쟁을 벌였던 거죠. 왜냐면 비망록에서는 다 부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망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5명의 대법관이 그 반대를 하는 그 논리의 중심선상에 비망록이 있었던 겁니다. 한만호 씨 비망록이. 근데 8명은 이거 객관적 자료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회사 격리부장의 비밀장부, 그 다음에 달러 환전 기록, 한 씨의 검찰 진술, 이런 거하고 다 객관적 자료가 맞아떨어진다. 만약에 비망록대로라면 이 객관적 자료와 한 씨의 그 진술이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씨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그 전달하는 이 자금, 이 자금임을 격리부장한테 은연중에 비칩니다. 이런 것도 또 이제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보다 결정적인 수표. 한 씨가, 이 한만호 씨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가요,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사실은 객관적으로 물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과 한만호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명숙 전 총리를 통해서 갔다고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인 정도가 아니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달리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 증거. 그리고 한만호 씨가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2억 원을 돌려줍니다. 이런 부분을 봐도 이건 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지금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여권의 입장을 본다면 여권의 입장에 가장 큰 근거가 비망록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지금 이 비망록이 당시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8대5로 나뉘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장 큰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5라고 하는 소수 의견도요, 3억 원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3억 원이 건네졌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6억 원은 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억 원만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3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3명이 만장일치. 6억 원 부분에는 8대5로 나뉘었다. 그런데 지금 비망록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는 그 많은 여러 언론 매체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이 5명의 소수 의견, 그 의견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명숙 구하기 논쟁을 통해서 이 비망록을 가지고 비망록의 신뢰성을 다투는 거는 그 당시에 대법관들의 그 수많은 조서, 이걸 보고 그 논쟁을 벌이는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비망록이 안 다뤄졌다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비망록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뢰성을 놓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잘 안다는 대법관들이 다투었던 거 아닙니까? 논쟁을 벌였던 그 결론이 3억 원은 우리도 인정. 근데 6억 원 부분은 인정 못 하겠어요. 6억 원 부분은 서로 다르고. 그런데 지금 비망록, 그 당시에 이미 걸러진 그 비망록 하나를 가지고서 다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다? 그럼 이걸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선다고 할지라도 3억 원을 뇌물받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이걸 다시 들고 나와서 지금 한명숙 구하기를 나선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이제 검사가 한만호 씨를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한만호 씨 법정에 이제 뭐 그 최모 씨나 한모 씨라는 별도의 사람한테 왜 여기 중얼중얼 됐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었다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 별도로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거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불투명하고, 거기에 있는 최모 씨 이런 사람은 현재 수감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 수감 중인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하자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하자고요. 이미 그 얘기는 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 없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것은 결국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뭐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런 걸 시켜주기 위한 정지 작업.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자기네들의 그 어떤 수건 사업을 풀려고 하는 그런 정치 행위의 일종이다. 그 행위의 일종에 지금 검찰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 사람들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느낀 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구하기 이거는 아마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게 성공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